사법연수원 최고의 별이었던 한유진 25가 어째서 제국그룹의 법무팀 인턴이 되어 심지어 지금은 그 회사의 창립기념 파티에서 임시 서버로 일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은 지난 1년간의 시련 속에서 잿더미가 되었다.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가 된 지금,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모두 지운 채 묵묵히 샴페인 잔을 나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남자, 최 이사가 바로 저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이끌린 것인지도 몰랐다. JG그룹의 50주년 창립 기념 파티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진행되었다. 천장의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탈을 매달고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클래식 선율은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재계 인사들의 웃음소리 사이로 부드럽게 흘렀다. 한유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은쟁반은 무거웠고 발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아팠다.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끝나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유진의 시야에 익숙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실루엣이 들어왔다. 법무팀의 실세, 최영민 이사. 1년 전 유진이 제출했던 결정적인 법률 보고서를 가로채고 오히려 그녀에게 정보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연수원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출시킨 장본인이었다. 최 이사는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유력 정치인에게 아첨하고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인파 속으로 숨어들려 했다. 하지만 서두른 것이 화근이었다. 유진은 뒤로 물러서다 단단한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다. 앗!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쟁반이 균형을 잃었고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핏빛 액체는 눈처럼 새하얀 와이셔츠 위에 끔찍한 궤적을 그리며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음악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멈춘 것 같았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감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은 거의 울먹이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최고급 원단이 분명한 셔츠는 이미 붉은 와인으로 처참하게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이 옷값만 해도 자신이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 거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졌다. 제발 이 호텔의 매니저이길. 아니, 차라리 그냥 지나가던 손님이길.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고개 드시죠.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상대를 압도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날카로운 콧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 그리고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그는 JH그룹의 심장이자 가장 젊은 총수, 28세의 CEO 강지훈이었다. 하지만 유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직위가 아니었다. 그녀의 뇌리에 1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파편적인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연수원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었던 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 낯선 바, 쏟아지는 비, 그리고 이 남자였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던 그 남자. 그녀가 유일하게 하룻밤의 실수를 저질렀던, 그녀 인생 최악의 순간에 함께 있었던 그 남자가 바로 JH그룹의 CEO 강지훈이라니.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와인을 쏟은 것은 단순한 실수였지만 그 상대가 강지훈이라는 것은 거대한 재앙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비참하지는 마찬가지였다. 강지훈은 젖은 셔츠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더니 다시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흔들림이 스친 것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기억해낸 것이다. 그때
최 이사가 이 소란을 놓칠 리 없다는 듯 다가왔다. 그는 강지훈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했지만 와인을 쏟은 사람이 유진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그의 눈에 경멸과 조소가 어렸다. 이런 한유진 씨 아니십니까? 법무팀 인턴이 여긴 어쩐 일로? 그것도 대표님께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쯔쯔, 역시 근본이 부족해서야. 최 이사는 마치 승자라도 된 듯 유진을 몰아세웠다. 그는 유진이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광고하려는 속셈이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해명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의 경력과 평판을 망가뜨린 남자, 그리고 그녀의 하룻밤을 앗아간 남자가 동시에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 그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증발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호는 최 이사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젖은 셔츠의 넥타이를 살짝 풀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여유와 통제력이 넘쳤다. 그는 최 이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최 이사, 소란 피울 것 없습니다. 단순한 사고였으니. 김비서. 그가 부르자 그림자처럼 뒤에 서 있던 김비서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네, 대표님. 강지훈은 유진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다. 이 직원 내일 아침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세요. 파티 지원 업무가 아니라 원래 소속팀 업무로.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당장 해고하거나 최소한 호되게 질책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CEO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부르겠다고 했다. 원래 소속팀 업무로라는 말은 그녀가 법무팀 인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유진 역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용서인가? 아니면 더 큰 처벌을 위한 전조인가? 그녀는 강지훈의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다. 강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김 비서가 재빨리 그 뒤를 따랐다. 남겨진 것은 뻘쭘해진 최 이사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진, 그리고 이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속삭이는 하객들 뿐이었다. 최 이사는 유진을 한번 쏘아붙이고는 다시 자신의 인맥 관리로 돌아갔다. 유진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붉은 와인 자국은 마치 그녀와 강지훈 사이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유진은 호텔의 직원 휴게실로 돌아와 땀과 와인 냄새가 뒤섞인 서버 유니폼을 벗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다. 당연한 처사였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가운 서울의 반거리를 걸었다. 내일 아침 CEO의 사무실이라니.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 1년 전에 그 밤을 언급하려는 걸까? 아니면 오늘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턴직마저 빼앗으려는 걸까? 어느 쪽이든 유진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아주 희미한 분노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최 이사에게 짓밟히고 이제는 강지훈의 변덕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한유진이었다. 한때는 가장 날카로운 법률가였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자신이 방금 나온 화려한 JH그룹의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강지훈은 샤워를 마치고 새 셔츠로 갈아입고 있었다. 김 비서가 방금 가져온 파일을 건넸다. 대표님, 요청하신 한유진 인턴의 자료입니다. 강지훈은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파일을 받아들었다. 서류에는 그녀가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을 다투던 인재였으나 내부정보 유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결국 JH그룹에 겨우 인턴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지훈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정보 유출 혐의의 중심에는 최영민 이사가 있었다. 강지훈은 오랫동안 최 이사의 두패를 의심해왔지만 그 늙은 여우는 좀처럼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그 여우가 그토록 경멸하는 인턴이
1년 전 자신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라니. 한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이것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혹은 그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일까? 내일 아침 일정 전부 취소해. 9시 정각에 한유진 씨, 나 혼자 만난다. 다음 날 아침 한유진은 어젯밤 해고당한 호텔 직원이 아는 JH그룹 법무팀 인턴 신분으로 다시 1층 로비에 섰다. 그녀의 낡은 정장은 주변의 화려한 엘리트들 사이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어젯밤의 모욕감과 1년 전의 기억, 그리고 오늘 닥칠 미지의 공포가 뒤섞여 숨이 막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해고당하더라도 최소한 최 이사 앞에서 비굴하게 무너지진 않으리라. 그녀는 비서실의 안내에 따라 최고층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강지훈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차가웠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유진에게는 그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강지훈은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새 셔츠를 입고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젯밤 와인에 젖었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그의 차가운 눈빛만이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고 있음을 암시할 뿐이었다. 김 비서가 유진에게 물을 권했지만 그녀는 마른 입술로 거절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몇 분간 유진을 그대로 세워두었다. 고의적인 압박이었다. 유진은 허리를 꼿꼿이 편 채 그의 시선을 견뎌냈다. 한유진 씨,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낮고 차가웠다. 어젯밤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유진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처분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입에서 해고라는 단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강지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처분이라. 물론 그래야겠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진의 인사 파일을 책상 위로 던졌다. 사법연수원 차석, JH 법무팀 인턴. 그런데 어젯밤엔 호텔 서버?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비웃음이 섞였다. 대표님, 유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다. 법무팀에서 당신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보고를 받았다. 김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새로운 계약서 한 부를 유진 앞에 내밀었다. 오늘부로 한유진 씨는 법무팀 인턴직에서 해제됩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 순간 김 비서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대표이사 직속 임시 개인비서로 발령됩니다. 담당 업무는 대표이사 일정 관리 및 법무 컴플라이언스 검토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승진인가 아니면 감시인가? 이게 무슨... 유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최영민 이사가 당신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더군.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연수원 차석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가 없지.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옆에 두고 직접 보겠다. 당신이 정말 쓸모없는 인재인지 아니면 최 이사가 틀렸는지. 이것은 명백한 시험이자 최 이사를 향한 경고였다. 유진은 계약서를 든 채 망설였다. 이 남자의 개인 비서가 된다는 것은 1년 전 그 밤의 기억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가 답을 망설이자 강지훈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 잠시 나가 있게. 김 비서가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고 거대한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다.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어젯밤보다 더 가까운 거리였다. 어젯밤, 그가 낮게 속삭였다. 와인을 쏟은 건 실수라고 치지.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를 붙잡았다. 하지만 1년 전 그 밤은 뭐라고 부를 생각이지. 유진은 숨을 참았다. 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잊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마주보았다. 대표님께서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잊으라고? JH그룹의 대표이사실에서 내게 잊으라고 명령하는 건가, 인턴?
그의 손이 그녀의 턱을 향하는 듯 했으나 그는 주먹을 주며 거두었다. 좋아, 그 계약서에 서명해. 이건 비즈니스야. 당신은 내 비서가 되고 난 당신의 능력을 평가한다. 그 밤에 대한 이야기는 금지다. 우리 둘자에게. 그는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살아남고 싶다면 그 기억을 봉인하라고. 유진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최 이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지독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은 강지훈의 손에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 계약서에 서명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김비서, 들어와. 유진의 자리는 법무팀 사무실이 아닌 대표이사실 바로 앞 김비서의 맞은편에 마련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초라한 종이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비서실 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어젯밤 파티에서 CEO에게 와인을 쏟은 서버가 하루아침에 대표이사 직속 비서가 되어 나타났으니 그들의 호기심과 경멸은 당연한 것이었다. 유진은 애써 그 시선들을 무시하며 자리에 앉았다. 소식은 순식간에 법무팀으로 퍼져나갔다. 최영민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분했다. 그가 쓸모없다고 판단해 내쫓으려 했던 인턴이 감히 대표이사의 눈에 들다니. 그는 당장 유진을 호출했다. 유진이 잠시 탕비실에 들렀을 때 최 이사가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유진 씨, 이게 무슨 짓이지? 최 이사가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다. 대표님께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꼴이라도 쳤나? 유진은 그의 모욕적인 언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는 대표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사님.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최 이사를 더욱 자극했다. 착각하지 마. 넌 여전히 내 손바닥 아니야. 대표님 옆자리가 네 자리가 될 것 같아? 넌 그저 하루살이일 뿐이야. 내 말 명심해. 최 이사의 협박에도 유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루살이가 될지 아니면 이사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녀는 최 이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실례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녀는 최 이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이사의 살기 어린 시선이 꽂혔다. 유진은 자신이 호랑이굴 2개에 동시에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하나는 최영민이라는 늙은 뱀의 굴, 다른 하나는 강지훈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호랑이의 굴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강지훈은 산더미 같은 서류를 그녀의 책상에 던져주었다. 오늘 안으로 이 계약서들 전부 검토해.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사소한 오타 하나까지 전부. 그것은 신입 인턴에게 맡길 업무가 아니었다. 명백한 테스트였다. 유진은 불평 없이 서류를 받아들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강지훈의 시선이 집요하게 그녀를 쫓았다. 몇 시간이 흘렀다.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다. 유진은 완벽하게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녹슬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1년 전 비에 젖은 채 절망에 빠져있던 여자,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에 집중하는 여자. 두 모습이 겹쳐지며 그의 마음속에 낯선 파문이 일었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과 금지된 기억이라는 팽팽한 줄이 걸려 있었다. 유진은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서류 검토를 마쳤다. 그녀는 완벽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검토 완료했습니다. 3건의 계약에서 독소 조항이 발견되었고 5건의 사소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정확했다. 최 이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수고했어. 퇴근해. 유진이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강지훈이 불렀다. 한유진 씨. 그녀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해. 내일부터는 비서 업무도 겸해야 하니.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 정장,
내일은 다른 걸로 입고 오는 게 좋겠어. 대표이사 비서가 입기엔 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유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한유진은 JH그룹의 로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어젯밤 강지훈이 던진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은 비수였지만 사실이었다. 그녀는 밤새 모아둔 적금의 일부를 깨서 가장 저렴하지만 가장 단정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네이비색 정장 한 벌을 샀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갑옷이었다. 그녀가 최고층 비서실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이미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달라진 복장을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7시 정각이 되자 김 비서를 통해 첫 번째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유진의 새로운 자리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다. 어젯밤 파티에 와인 서버가 하루아침에 CEO 직속 비서가 됐다는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커피를 가지러 탕비실에 갈 때마다 비서실 직원들은 노골적인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속삭였다. 저 여자가 대표님께 와인 쏟은 그 여자래. 무슨 수로 하룻밤 만에 저 자리를 꿰찼을까? 뻔하지 뭐. 최 이사님 라인에서 완전히 찍혔다던데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유진은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가면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최영민 이사는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사람이었으니까. 대신 그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를 압박했다. 최 이사는 웃는 얼굴로 강지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대표님, 새로운 한유진 비서가 아주 유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마침 법무팀에서 처리하지 못한 자잘한 백로그 업무들이 있는데 한 비서의 능력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대표님 업무 보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자잘한 업무라며 서류 카트 2개 분량을 그녀의 책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독이 든 화살이었다. 강지훈은 최 이사의 속내를 모를 리 없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최 이사가 보낸 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유진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최 이사. 한 비서가 처리할 겁니다. 유진은 묵묵히 산더미 같은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법무팀 판공비 영수증 처리 내역, 이미 종결된 수십 건의 사소한 클레임 보고서 요약 등 의도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려는 잡무들로 가득했다. 최 이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다. 하지만 유진은 최 이사가 기대한 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쓰레기 같은 업무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석했다.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는 이 무의미해 보이는 데이터 더미 속에서도 패턴을 찾아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법무팀의 판공비 지출 내역을 엑셀로 재정리했고 특정 식당과 골프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이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종결된 클레임 보고서들에서 JH건설의 특정 자재 납품업체와 관련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종결된 클레임 보고서들에서 JH건설의 특정 자재 납품업체와 관련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강지훈은 매일 밤늦게까지 퇴근하지 않고 일하는 유진을 지켜보았다. 처음 며칠은 그저 최 이사의 공격을 어떻게 견뎌내는지 관찰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유진이 단순한 버티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유진이 제출한 보고서는 그가 예상했던 단순 요약본이 아니었다. 그녀는 판공비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인카드 사용 투명성 강화 규정 초안을 함께 첨부했고 반복되는 건설 하자 클레임에 대해서는 특정 납품업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계약 재검토를 건의했다. 1년 전 그 밤에 흐트러진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옆에는 날카롭고 유능한 법률가 한유진이 서 있었다. 최 이사는 유진이 자신을 국력을 막아낸 것도 모자라 오히려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초조해졌다. 그는 더 강력한 수단을 써야 했다. 그는 유진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고립시킬 필요가 있었다. 대표님,
본관 지하 자료실에 있는 10년치 인수합병 관련 서류들을 디지털화해야 하는데 이게 워낙 방대하고 기밀사항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한유진 비서처럼 꼼꼼하고 입 무거운 사람이 적임자일 것 같습니다. 지하 자료실은 먼지투성이의 2층 공간이었다. 그것은 좌천이나 다름없는 업무 지시였다. 강지우는 잠시 낭설였다. 최 이사의 의도가 너무 뻔했다. 하지만 그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한 비서, 이번 일도 부탁합니다. 대신 자료실 접근 권한은 최고 등급으로 부여할 테니 샅샅이 살펴보세요. 마지막 말은 유진에게만 들릴 듯한 미묘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것이 최 이사가 스스로 판 무덤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지하 자료실은 최 이사의 의도대로 차갑고 음습했다. 수십 년 묵은 종이 냄새와 먼지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유진은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곳은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한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JH거업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스캔하고 분류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며칠이 지났을 거, 유진은 수많은 개발 프로젝터 파일들 속에서 유독 손때가 많이 묻은 낡은 바인더 하나를 발견했다. 2023년 평창 부지 개발 프로젝트. 그녀의 심장이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평창, 2023년. 그 단어는 그녀의 뇌리에 봉인되어 있던 악몽을 건드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인더를 열었다. 내부 결제 서류, 감정평가서, 그리고 최종 매매 계약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최종 계약서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내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부지 매입 금액은 분명 5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최종 계약서에 찍힌 금액은 750억 원이었다. 250억 원의 차액. 그 돈은 계약서 부록에 첨부된 3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 입금되었다.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1년 반 전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으로 검찰청에 파견되었을 때 발견했던 바로 그 비리 사건의 내역이었다. 그때 그녀는 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담당 검사였던 박인규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이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가 보고했던 자료는 교묘하게 변조되어 언론에 유출되었고 모든 증거는 내부 정보 유출자로 그녀를 지목했다. 그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박인규 부장검사는 그녀가 돈을 받고 정보를 팔아넘겼다고 위증했다. 그녀의 꿈과 미래는 그날 산산조각 났다. 유진은 공포에 질린 채 서류를 다음 장으로 넘겼다. 그 250억 원의 추가 지출을 최종 승인하고 페이퍼 컴퍼니로의 이체를 지시한 결재란. 그곳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이 있었다. JH그룹 법무실 총괄 이사 최영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가 JH그룹 인턴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최 이사가 유독 그녀를 핍박했던 것도, 그리고 1년 반 전 그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모든 것이 이 남자 최영민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그녀를 제물로 삼았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대표이사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평창 부지 개발 프로젝트 파일이 들려 있었다. 늦게까지 남아있던 강지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지옥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유진 씨, 몰골이. 그가 말을 멈췄다. 그녀가 들고 있는 파일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유진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파일을 내려놓았다.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먼지 때문에 갈라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대표님, 제가 찾은 것은 제 과거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회사의 암 덩어리입니다.
강지훈의 사무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유진이 내민 평창 부지 개발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최영민 이사가 이 오래된 프로젝트 파일들을 지하 자료실로 보낸 의도를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진을 무너뜨리려는 함정이자 자신의 과거 비리를 묻어버리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그는 유진이 그 함정 속에서 이런 월척을 낚아 올릴 줄은 몰랐다. 암 덩어리라. 지훈이 낮게 을조렸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라고 했지. 설명해봐. 그는 김 비서에게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사무실에는 두 사람의 팽팽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1년 반 전 검찰청 실무수습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평창부지건에서 발견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그것을 보고했던 담당 검사 박인규,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이 겪었던 정보 유출 누명과 징계위원회. 저는 제가 정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건드린 건 거대한 먹이사슬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최영민 이사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파일의 마지막 결제란을 가리켰다. 최 이사는 저를 연수원에서 매장시켰습니다. 제가 JH그룹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저를 다시 짓밟으려 했고요. 이 지하 자료실 업무도 그 일환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저에게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담긴 이 파일을 직접 손에 쥐어준 겁니다. 유진의 이야기는 강지훈이 어렴풋이 의심했던 조각들을 완벽하게 꿰맞추었다. 최 이사가 단순한 부패 임원을 넘어 검찰과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 강지훈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실루엣이 유리창에 비쳤다. 나 역시 최 이사를 오랫동안 주시해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는 아버지 시대의 낡은 유물이야. 회사를 좀먹는 암덩어리라는 당신 말 동의해. 하지만 그를 끌어내리려면 이 서류 하나로는 부족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이 유진을 똑바로 응시했다. 박인규 검사, 지금은 부장검사가 되어 있지. 최 이사의 비호 세력이야. 그 둘을 연결하는 고리를 찾지 못하면 이 서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당신이 다시 한번 역공을 당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게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패를 보여주었다. 이제 선택은 강지훈의 몫이었다. 이걸 덮으실 겁니까? 아니면 싸우실 겁니까? 강지훈이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내가 당신을 왜 내 옆에 두었을 것 같나? 그는 유진의 책상 위에 있던 깨끗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최 이사는 당신을 쓸모없다고 했지. 하지만 난 당신이 칼이 들 수 있다고 봤어. 아주 날카롭고 위험한 칼. 그의 손이 멈칫하더니 서류를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 보니 그 칼은 이미 손잡이까지 쥐고 있었군. 그것은 동맹의 제안이었다.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강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내 비서로서 내 옆에 머무르며 공식적으로는 내 업무를 보조해.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최 이사와 박인규를 연결할 증거를 찾는 거야. 내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을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 서버실이든 재무팀 데이터베이스든 어디든. 유진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그녀가 바라던 복수, 그 이상이었다. 정의를 실현할 기회였다. 제가 왜 대표님을 믿어야 하죠? 날 믿으라는 게 아니야. 지훈이 잘라 말했다.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뿐이지. 당신은 최 이사를 무너뜨려 명예를 회복하고 싶고 난 내 회사를 좀먹는 기생충을 제거하고 싶다. 목표가 같으니 잠시 같은 배를 타는 것뿐이야. 그는 덧붙였다. 그리고 1년 전 그 밤에 대해선 잊으라고 했지. 좋아.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그 밤보다 더 깊은 비밀을 공유하게 됐어. 배신은 그 밤의 실수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밀스러운 동맹이 그날 밤 그렇게 체결되었다.
다음 날부터 유진의 일상은 이중 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완벽한 CEO의 비서로서 강지훈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쏟아지는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유능함은 비서실의 뒷말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밤, 그녀의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부여한 최고 등급의 권한으로 JH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최영민 이사의 지난 5년간의 모든 결제 내역, 법인카드 사용처, 그리고 박인규 부장검사와의 연결고리였다. 강지훈 역시 그녀를 철저히 보호했다. 그는 유진에게 일부러 더 많은 공식 업무를 주어 그녀가 야근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었고, 보안팀에는 CEO 직속 기밀 프로젝트 수행 중이라며 유진의 서버 접근 기록에 대한 모든 감시를 차단시켰다. 두 사람은 대표이사실 안에서 종종 늦은 밤까지 함께 남았다. 그는 자신의 업무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해킹에 가까운 속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그리다 말고 피로에 지쳐 관자놀이를 눌렀다. 그때 강지훈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너무 무리하지 마. 무심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낯선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1년 전 그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술에 취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 그리고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지금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더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며 마주 앉아 있었다. 왜 1년 전에 저를, 유진이 자신도 모르게 질문을 내뱉었다. 그녀는 항상 묻고 싶었다. 왜 그는 그날 밤 자신을 호텔에 데려갔던 것일까?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을 피했다. 그 밤에 대한 이야기는 금지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가는 죄책감, 혹은 그와 비슷한 어떤 감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 밤은 그에게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최영민 이사는 유진이 지하 잔료실에서 나온 뒤 오히려 강지훈의 총애를 받으며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유진의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했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더 이상 인턴의 그것이 아니었다. 최 이사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이 심어둔 비서실의 정보원을 불렀다. 한유진, 요즘 밤늦게까지 뭘 하는지 알아봐. 대표이사실에서 나오는 모든 걸 보고해. 그는 유진이 자신의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유진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최 이사는 늙은 여우답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법인카드 내역은 깨끗했고 박인규 검사와의 통화 기록은 당연히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창 부직원에서 돈이 흘러들어간 페이퍼 컴퍼니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그중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가 몇 년 전 문을 닫았지만 그 회사의 자산을 인수한 또 다른 유령 회사가 존재하며 그 회사가 현재 박인규 부장검사의 아내 명의로 된 갤러리에 정기적으로 작품 구매 형식으로 거액을 송금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찾았어요! 유진은 새벽 2시 증거를 발견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박인규 아내의 갤러리, 최 이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 봐요. 평창건 직후부터 매달 1억 원씩. 유진이 증거 파일을 전송하려던 순간이었다. 한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최 이사가 심어둔 비서실장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보안구역인 재무 서버에 접속해 있는 화면을 똑똑히 목격했다. 유진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덫에 걸린 것이다. 새벽 2시 대표이사실의 정적은 윤 실장의 차가운 목소리 하나로 산산조각 났다. 한유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유진은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화면을 껐지만 이미 늦었다. 윤 실장의 눈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접속해 있던 재무 서버의 보안 화면을 정확히 포착했다. 강지훈에게 연결되었던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윤 실장은 최영민 이사의 가장 충성스러운 수족이었다. 대표님 지시로 기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유진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 실장은 비웃었다. 대표님 지시라? 재무 서버 해킹이요? 지금 당장 보안팀과 감사실로 가셔야겠습니다. 최영민 이사는 이 보고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움직였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긴급 임원회의와 징계위원회를 동시에 소집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강지훈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의 방패막이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유진의 공범을 만들어내기로 했다. 유진이 그토록 늦은 시간까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 희생양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희생양은 법무팀의 박종수 부장이었다. 그는 유진이 인턴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의 날카로운 법률 지식과 성실함을 알아보고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상사였다. 한 인턴, 재능이 아까워 이런 잡무나 처리하게 하다니 힘내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야. 그는 유진이 지하 자료실로 좌천되었을 때도 몰래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최 이사는 바로 이 선량함을 파고들었다.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최 이사는 윤 실장의 증언, 유진이 재무 서버에 접속한 사실과 조작된 접속 로그를 증거로 내밀었다. 그 로그에는 박종수 부장의 아이디가 유진의 아이디와 동시에 접속되어 그녀의 접근 권한을 승인해 준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다. 박종수 부장! 최 이사가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그를 윽박질렀다. 당신이 한유진 인턴과 공모하여 회사의 1급 기밀인 재무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 것 아닙니까? 평창 부지 관련 자료까지 접근했더군. 강지훈은 주먹을 쥔 채 이 모든 연극을 지켜봐야 했다. 그는 이것이 완벽한 조작임을 알았다. 하지만 최 이사의 공격은 너무나도 빠르고 정교했다. 윤 실장의 증언은 사실이었고 유진은 실제로 서버에 접속했다. 박 부장의 로그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유진을 변호하는 순간 그는 왜 유진에게 서버 접근을 지시했는가를 밝혀야 했다. 그것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최 이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박인규 부장검사까지 엮인 거대한 비리 수사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자살 행위였다. 그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이 잔인한 희생을 묵인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박종수 부장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다. 아닙니다. 저는 한 인턴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필사적인 항변은 최 이사의 조소에 묻혔다. 시침이 떼시겠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당신이 한유진의 죄능을 아까워하며 뒤에서 몰래 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최 이사는 이사회를 향해 외쳤다. 대표이사 직속 비서와 법무팀 부장이 공모한 희대의 사내 정모 유출 사건입니다. 당장 이 자들을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의 복수심이, 자신의 성급한 조사가 아무 죄 없는 선량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녀가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강지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금 유진이 입을 여는 순간 박 부장뿐 아니라 유진 자신도 함께 매장당할 것이며 모든 수사는 물거품이 될 터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다 못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박종수 부장, 금일부로 파면 조치한다. 또한 회사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박 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절망과 혼란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유진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한유진 비서는 대표이사 직속인 점을 감안하여
대표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최 이사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회의실을 나온 유진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가 격렬하게 구역질을 했다. 자신의 손에 피가 묻은 것 같았다.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가정이 자신의 복수심 때문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몸서리쳤다. 내가 무슨 짓을... 그녀는 박 부장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었다. 이것은 또 다른 살인이었다. 유진은 젖은 소를 닦지도 않은 채 곧장 대표이사실로 뛰어들어갔다. 강지우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굳어 있었다. 왜 막지 못했죠? 유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대표님은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조작이라는 거, 박 부장님이 아무 잘못 없다는 거, 전부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녀가 그의 등을 향해 소리쳤다. 강지우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동자는 고통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유진이 기가 막힌 듯 되물었다. 그게 대표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더 큰 악을 잡기 위해 무고한 사람 하나쯤은 희생시켜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당신의 정의예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 부장님은 나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써야 하지?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거기서 내가 당신을 변호했다면, 우리가 비밀리에 최 이사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면, 최 이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거고 당신과 나는 공범으로 엮여 이 회사에서 쫓겨났을 거야. 박 부장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로.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유진이 절규했다. 난 더 이상 못해요. 이딴 식으로 복수하느니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겠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사원증을 집어던졌다. 이 동맹 끝이에요. 당신의 그 잘난 정의, 당신 혼자 실현하세요. 난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할 수 없어요. 유진은 자신의 가방을 움켜쥐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한유진! 강지훈이 그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이 자신을 집어삼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유진이 1층 로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밖을 내다본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 장마였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문을 밀치고 폭풍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빗물이 순식간에 그녀의 온몸을 적셨지만 심장에 타오르는 죄책감의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정처 없이 빗속을 걸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유진이 놀라 돌아보자 강지훈이 그녀와 마찬가지로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는 CEO의 위험 따위는 버린 채 그녀를 쫓아 비상계단을 뛰어내려온 것이었다. 미쳤어? 이 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그가 그녀에게 소리쳤다. 빗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묻혔지만 그의 눈빛은 타오르고 있었다. 놔요. 유진이 그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쳤다. 이거 놔요. 내 탓이란 말이에요. 다 내 잘못이라고. 그만해. 강지훈이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 탓 아니야. 그건 최영민의 함정이었어. 그리고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인 내 탓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과거에도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난 또다시 누군가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어. 유진은 그의 고통스러운 고백에 울음을 터뜨렸다.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쉴 새 없이 흘렀다. 죄책감, 분노, 원망,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그녀를 질식시켰다. 두 사람은 차가운 빗속에서 서로의 상처 입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1년 전 그 밤의 기억, 금지된 계약, 그리고 오늘 무너진 무고한 희생,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절대 당신 혼자 무너지게 두지 않아. 그는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속에서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1년 전에 실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하고 뜨거운 첫 키스였다. 분노와 위로, 죄책감과 갈망이 뒤섞인 폭풍우 같은 키스였다. 폭풍우 같던 키스가 멈췄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1년 전의 실수는 혼란과 후회였지만 지금의 입맞춤은 분노와 연민,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의 확인이었다. 강지호는 유진의 젖은 뺨을 감싼 손을 천천히 내렸다.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가운 CEO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박종수 부장의 희생으로 인한 죄책감과 유진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을 공유한 한 남자였다. 유진 역시 울음을 그쳤다. 눈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박 부장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확고했다. 알아. 지훈이 대답했다. 최영민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박인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것을 뿌리 뽑아야 해. 박 부장님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두 사람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흠뻑 젖은 채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호는 유진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비서실이나 사무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최 이사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몰랐다. 지호는 유진에게 마른 옷을 건네고 자신도 옷을 갈아입은 뒤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비가 그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박 부장님이 체포될 때 최 이사는 윤 실장이 조작한 로그를 증거로 썼어요. 유진이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다. 그 로그, 원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조작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보안팀이 있어. 최 이사 라인이 아닌 내가 심어둔 진짜 내 사람들. 그들에게 이미 지시했어. 감사실 서버에 원본 로그를 복구하라고. 그는 유진이 찾아낸 박인규 아내의 갤러리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이 자료, 결정적이지만 최 이사가 부인하면 그만이야. 사업상 거래였다고 하겠지. 그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혹은 박인규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더 필요해. 기회가 있습니다. 유진의 눈이 빛났다. 다음 주 금요일, JH그룹 정기 주주총회입니다. 그녀는 JH그룹의 연간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최 이사는 이번 일로 저와 대표님을 압박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해 있겠죠. 그리고 박 부장님의 정보 유출권을 근거로 대표님의 내부 통제 실패를 안건으로 올릴 겁니다. 대표님을 흔들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요. 지훈은 그녀의 전략적인 통찰력에 감탄했다. 모든 주주와 언론이 모인 그 자리, 그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 판을 벌이는 바로 그 무대, 우리가 그 무대의 주인이 되는 거다. 두 사람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주주총회 당일,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찼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지호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단상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누구도 그의 속내를 읽을 수 없었다. 최영민 이사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주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이 회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한유진. 그녀는 더 이상 CEO의 뒤에 서 있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표이사 법률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강지훈의 바로 옆자리에 당당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재무보고 등 형식적인 안건이 지나갔다. 드디어 최영민 이사가 임시 발언을 요청하며 단상으로 나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그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운을 띄웠다. 저는 오늘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그룹은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보안 사고를 겪었습니다.
법무팀의 박종수 부장이 내부 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접견하고 유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 이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지훈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은 현 경영진의 안일한 내부 통제 시스템과 특히 강지훈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인사정책 때문입니다. 그는 유진을 겼는지라며 말을 이었다. 강 대표는 검증되지 않은 인턴 사원 한유진을 자신의 직속 비서로 앉히고 그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인턴은 박종수 부장과 공모하여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지훈 대표이사의 경영 능력에 대한 긴급 불신임 안건을 발의합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다. 최 이사가 승리를 예감하며 미소 짓는 순간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 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최 이사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는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연설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지훈은 유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이 사안의 법률적 검토를 담당한 저의 법률 고문 한유진 변호사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변호사라는 호칭에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최 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유진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1년 전 와인을 쏟던 그 서버도 지하 자료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던 인턴도 아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유능한 법률가 그 자체였다. JH그룹 법률 고문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최 이사가 제시한 박종수 부장 정보 유출 보고서를 스크린에 튀었다. 최 이사님께서는 박 부장님이 재무 서버에 불법 접속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USB를 연결했다. 이것이 감사실 서버의 원본 로그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두 개의 로그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최 이사가 제출한 조작된 로그, 다른 하나는 강지훈의 보안팀이 복구한 원본이었다. 보시다시피 박 부장님의 아이디는 그 시각 접속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그는 윤 실장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것입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저건 위조된 거야! 그가 소리쳤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다음 화면을 띄웠다. 그렇다면 왜 최 이사님은 무고한 박 부장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연격을 벌이셔야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부장님이 유출하려 했다는 그 자료, 바로 평창 부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녀는 1년 반 전 자신이 검찰청에서 발견했던 그 비리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250억 원의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그 돈이 흘러 들어간 곳. 이 페이퍼 컴퍼니들은 현재 박인규 부장검사의 아내 명의로 된 아르테 갤러리에 매달 1억 원씩 작품 구매 형식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송금 내역과 갤러리 등기부 등본이 떴다. 최영민 이사는 회사 돈 250억 원을 횡령하여 현직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 이사님이 숨기려 했던 진실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최 이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이 사실을 알아내자 최 이사는 저를 막기 위해 박종수 부장님에게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정보 유출자는 박 부장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최영민 이사.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연회장의 모든 스크린에는 최 이사가 며칠 전 박인규 부장검사와 골프장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사진, 지훈의 보안팀이 촬영한 것과 그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 부장, 한유진 그 계집애가 평창권을 닥쳐! 저거 당장 꺼! 최 이사가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그는 경비 요원들을 불렀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가 부른 보안팀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의 뒷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 이사 라인인 박인규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직접 접촉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였다. 최영민 씨.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왔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건 놔! 이건 못 놔! 강지훈! 니놈이 감히 나를! 최 이사는 발악했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적으로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 이사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며 마지막으로 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과 함께 지독한 살해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강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혼란에 빠진 회의장을 향해 선언했다. GH그룹은 오늘 낡은 부패를 끊어내고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박종수 부장님은 즉시 복직 및 명예 회복될 것이며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은 한유진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강지훈은 연단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유진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막이 내린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최영민 이사와 그의 하수인들이 검찰에 연행되어 나간 후에도 한동안 충격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훈 대표의 선언은 그 정적을 깨는 신호탄이었다. JH그룹의 주가는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총수 일가 측은의 250억 횡령, 현직 부장검사 뇌물 스캔들,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하지만 혼란은 짧았다. 강지훈은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박종수 부장의 즉각적인 복직과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그의 빠르고 단호한 조치에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오너의 자정 능력이 부각되며 주가는 V자 반등을 시작했다. 며칠 뒤 박종수 부장이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했다. 그는 더 이상 법무팀의 소심한 부장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그를 회장 직속 감사실의 총괄실장으로 임명했다. 박 부장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감사실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는 가장 먼저 한유진의 사무실을 찾았다. 유진은 법무팀 인턴이 아닌 정식 법무팀장으로서 자신의 방을 배정받았다. 한 팀장, 아니 한 변호사님. 박 부장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실장님. 유진이 그를 부축했다. 일어서세요. 제가 실장님께 빚을 졌습니다. 제 복수심 때문에. 아니, 박 부장은 그녀의 말을 막았다. 한 변호사님은 제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 지독했던 싸움의 진정한 승리를 확인했다. JH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최영민과 박인규 검사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들의 여죄가 속속 드러났다. 윤 실장을 비롯한 최 이사의 라인은 모두 정리되었다. 한유진은 법무팀장으로서 회사의 낡은 규정들을 모두 뜯어고쳤다. 그녀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일처리에 한때 그녀를 와인 서버, CEO의 낙하산이라 수군대던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얼음마녀 혹은 JH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경외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늦은 밤 대표이사실에는 강지훈과 한유진 두 사람만이 남아있었다.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가 초리되었고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퇴근했다. 공적인 동맹관계는 끝났다. 최영민은 구속되었고 박 부장은 명예를 회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두었던 가장 사적이고 금지된 기억, 1년 전 그 밤뿐이었다. 정적이 흘렀다. 커피 향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를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1년 전 그 바에서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물어본 적 없지.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항상 궁금했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었어.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거대한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난 언제나 혼자였지. 특히 그날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만큼 외로웠어. 그는 돌아섰다. 그의 눈이 유진을 향했다. 그러다 당신을 봤어. 세상 모든 절망을 다 짊어진 표정으로 멈추지 않고 술을 마시더군. 당신의 눈에서 나와 같은 절망을 봤어. 그의 고백은 유진이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유희나 하룻밤 상대를 찾았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당신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술에 취해 쓰러진 당신을 호텔방에 데려다 놓았지. 그냥 재우고 나올 생각이었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울었어. 꿈을 꿨는지 모든 걸 잃었다며 서럽게 울었지. 그리고 날 붙잡았어.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밤은 실수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지난 몇 년간 느꼈던 유일한 인간적인 교감이었을지도 몰라. 유진은 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그날 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 밤을 증오했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 자신을 증오했고 당연히 대표님도 증오했죠.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 밤이 아니었다면 전 JH그룹 인턴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최 이사를 막지 못했겠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을지도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금지되었던 기억은 더 이상 수치나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필연적인 연결고리였다. 강지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유진 씨.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가를 부드럽게 스쳤다. 이제 미래를 봐야지.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이번 키스는 빗속에서의 절박함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느리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JH그룹은 강지훈의 투명한 경영과 한유진의 철저한 법무 시스템 아래 완벽하게 정상 궤도에 올랐다. 겨울이 다가온 어느 저녁, 강지훈은 유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악연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텔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란스러운 연회장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루프탑 레스토랑이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비밀스러운 동맹이 아닌 평범한 연인처럼.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지훈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 씨.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놀라 입을 가렸다. 우리는 1년 전 이곳에서 최악의 모습으로 만났지.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오늘은 이곳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가 상자를 열자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을 발했다. 당신은 나의 절망 속에서 만난 유일한 빛이었고 내 회사를 구하고 나를 구원해준 사람이야. 한유진, 나와 결혼해주겠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아니, 지훈이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일어섰다. 이젠 지훈 씨라고 불러.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오랫동안 입을 맞췄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날, 화려한 호텔 예식이 아닌 수목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야외 결혼식장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다. 박종수 실장이 가족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고 김 비서는 주책이라며 눈물을 훔쳤다. 강지훈과 한유진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고통은 없었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봄.
두 사람의 펜트하우스 서재 옆에는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아기방이 꾸며져 있었다. 유진은 배가 부른 모습으로 흔들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갓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작은 신발을 만지작거렸다. 참 이상한 운명이었어요. 유진이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와인 한 잔에서 여기까지. 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내가 원했던 유일한 운명이었지.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우는 완전히 멎었고 그들의 삶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 차 있었다.